안녕하세요. 홍성민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지금 많이 설레고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 조금 살았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런 다리도 없고 뭐 이랬었는데 이런 거를 배경으로 여기 설 수 있게 되니까 참 이게 너무 느낌이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합니다. 자동화된 라이브 옵스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까지 지금은 제가 좀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요 전에 프로젝트까지 항상 게임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고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혹시나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핀란드에 있고요. 제가 지금 핀란드 헬싱키에 살고 있고 이 메타코어라는 회사는 현재 한 100명 정도, 100명 정도 안팎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투자자로 현재 슈퍼셀이 투자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 대략 한 이게 1억 8천만 유로, 1억 8천만 유로, 그죠? 1억 8천만 유로 정도 이제 슈퍼셀에서 투자를 받은 상황이고요. 참고로 작년 그 유럽 비즈 포켓 게이머즈 비즈 50에서 저희가 이제 46위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테크리드로 메타코어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보시는 이런 게임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게임 들어온 게 95년이에요. 1995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가고요. 처음에는 여기 이제 이런 텍스트 머드 게임들, 텍스트 머드 게임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3개 회사를 했었는데 다 인디이죠. 이제 코디넷, 다이나모 인터랙티브, 네오이즈라는 게임 회사를 했었고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유비소프트, 국내에서는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하이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제가 좀 다녔었고요. 독일에서 이제 텐테클 스튜디오라는 데도 잠깐 있었고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난양 폴리테크닉이라고 여기는 이제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몇 년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은데 대략 한 13개 안팎 온라인 게임들 런칭도 했었고 모바일 게임은 이번 거 다 런칭 되면 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8개 정도 8개 안팎의 게임들을 지금 런칭을 했고 혹시나 뭐 저하고 연락하실 분들은 여기 링크드인에서 메시지 주시면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 서비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라이브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없을 것 같고요. 이 라이브 서비스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게임의 업데이트와 개선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사용자 참여와 그리고 리텐션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어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이유에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게임의 수익을 계속 증대화시키고 사용자들을 계속 게임 안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라이브 옵스라는 거를 행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자동화라는 단어잖아요. 한국말에서는 자동화. 그러면 이제 이 자동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공장 자동화 같은 기계적인 자동화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 또 뭐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던가 AI가 워낙 발달을 해가고 있으니까,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자동화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최신의 머신러닝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공장 자동화 같은 기계적인 자동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옵스의 행위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자동화시켜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라이브옵스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가, 이유는 사실 찾으면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할 때 사람 손이 들어가면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도 워낙 실수를 많이 했어가지고 이거 눌러야 되는데 저거 누르고 실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수가 줄어들고 시스템이 자동화되면은 결국 그 시스템의 응답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결과들을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더 빠른 응답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 이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사용자의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서비스가 훨씬 안정화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 안정화된 걸 통해서 전체 시스템의 서비스의 효율성, 전체 서비스의 비용적 효율성, 서비스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이 전체 이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화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동화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3가지로 제가 꼽은 거는, 사용자 경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시스템이 자동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게임이 바뀌어버리거나 서비스가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서비스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혹은 그거보다 더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런 사용자 경험이 최소한 유지 또는 개선될 수 있는 상황, 요거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품질이 유지돼야 되죠. 결국 이 사용자 경험이 유지된다는 거는 서비스 품질도 같이 유지가 돼서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이 서비스는 계속 좋은 상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서비스를 자동화하게 됐을 때 사실 조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제 비용적 절감을 기대를 하시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화라는 게 항상 비용적 절감으로 무조건 귀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혹은 잘못된 시스템의 설계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더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모든 이 비용적 측면이나 어떤 수치적인 측면까지도 전부 고려가 돼서 자동화 시스템 설계를 해 나가게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제가 설계를 하고 구현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세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다 했냐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을 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고려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사람의 관여가 없이도 서비스가 유지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수동 조작 기능과 같이 서비스가 돼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동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관여를 할 수 없거나 사람이 뭔가 수동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항상 문제를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동화 시스템과 수동 조작 시스템이 완전 개별화돼 버리면, 그러니까 분리가 돼 버리면 그것 또한 나중에 뭔가 컨트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조작 시스템은 다 유지를 하고 그 위에 자동화된 시스템이 얹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예를 만약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비행기 조종 같은 거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이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돼서 파일럿들이 그냥 자동 항법으로 날아다니죠.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조차도 다 자동화를 하지만 결국
조종사와 그 모든 조종 시스템들을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파일럿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예, 결국 이것처럼 수동 조작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자동화라고 해서 수동 조작이 없어지지는 않는, 이런 거를 이제 설계의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그 수동 조작이 됐던 자동화가 됐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위험 요소들이 항상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 요소들이 전부 최대한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의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갔습니다.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한 3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 설계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전체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게임 디자인이나 다른 것과 다르게 어떤 게임만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 전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같이 돌아갈 것이냐,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이 서비스의 경험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디자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사용자들이 라이브 없으니까 사용자들이 보내오는 피드백이라던가 사용자들의 리뷰, 사용자들의 반응도 나중에 향후에 다시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규칙들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실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 규칙을 만드는 건데, 규칙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결국 단순하더라고요. 규칙이 복잡해지면은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규칙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얹혀져야 되는 거고, 가끔 이 무작위 규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랜덤화된 규칙도 규칙에 포함시켜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기계적인 자동화를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랜덤화된 상황조차도 규칙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랜덤화된 상황을 어떻게 규칙에 잘 녹여서 같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한 구현이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전체 시스템과 같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피드백을 받고 리뷰가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한다고 해서 뭔가 실행만 되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실행된 결과들을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고, 혹은 시스템이 다시 또 인식을 해서 그 인식된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그 루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했고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 전체 시스템을 세부 실질적으로 돌리는 스케줄러들, 여러 가지 뭐 컨텐츠와 이벤트의 스케줄러, 뭐 게임의 기능을 돌리는 스케줄러, 뭐 게임 속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스케줄러, 이런 다양한 스케줄러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의 기능들이 실현되게끔 하는, 이런 단계로 보통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은 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잘 아시는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준비부터 전반적인 서비스, 라이브 서비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요게 또 중요할 수 있는 게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되면 자동화 했을 때 이 전체 루프가 연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임은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걸 항상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획부터 게임의 개발, 구현, 그다음에 실제로 서비스 런칭된 걸 서비스하는 상황, 이런 것까지를 잘 정리를 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요거를 준비를 하고, 이 흐름을 통해서 결국
사용자 피드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버그의 개선, 뭐 튜닝 개선 사항들, 서비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들이 다시 또 게임의 초기 서비스 기획에 반영이 되고, 예, 이런 서비스 기획에 반영이 될 때 보면은 당연히 사용자 피드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넣고자 하는 컨텐츠들, 새로 넣고자 하는 서비스들, 뭐 혹은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또 다시 서비스 기획에 들어가서 이 전체 흐름에서 다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예. 물론 모든 게임들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나름대로 우리 게임과 우리 서비스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냐,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자동화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면 그랬을 때 실제로 이제 또 이 규칙들을 구현을 해내야겠죠. 저는 규칙들을 크게 한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복적인 규칙, 어떤 특정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규칙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조건에 따른 규칙들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른 규칙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 규칙이 실행이 되는, 예, 이런 식의 이제 규칙들이 보통은 이제 게임 속에서 많이 생기게 되죠. 이 규칙들은 수동 시스템의 경우에는 어떤 수동적인 조작과 설정을 통해서 이제 게임에서 실제 실행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 놨겠죠. 뭐 어떤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갈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은 자동화시키는 시스템은 이 게임 속 규칙들이 다시 재구현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조정이나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것들 혹은 이 규칙이 갱신돼야 되는 상황들을 보고서는 그거에 맞춰서 다시 루프를 돌리는 다시 이 규칙의 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예, 이런 시스템의 구현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규로 컨텐츠를 생각하거나 신규로 업데이트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신규 컨텐츠들이 이 자동화의 앞단에서 다시 주입된 다음 이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흐름이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케줄러가 작동하는 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곳이 되겠죠. 새로운 컨텐츠가 주입되는 것과 이 전체 규칙이 한 바퀴 도는, 예, 한 바퀴 돌게 되는, 혹은 뭐 꼭 한 바퀴 돈다라기보다는 뭐 횟수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계속 이 전체 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낼 때 스케줄러가 관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는 이 두 곳에 관여를 하게 되고, 이 스케줄러는 당연히 한 곳에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스케줄러조차도 나눠져 있게 되면 이 스케줄러들 사이에 동기화를 못 해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는 결국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케줄러가 가져야 될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제가 꼽은 거는, 스케줄러는 무조건 의존성을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스케줄러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 자체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스케줄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게임 시스템 혹은 서비스 시스템과 접속을 하게끔 만드는 게 좋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스케줄러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거나 할 때 스케줄러가 완전히 어떤 우리 게임이나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게 될 경우 그거를 교체하는 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케줄러는 단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해주는 것, 예, 이게 가장 좋았다라고 저는 제 경험상, 예,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 스케줄러는 최대한 작고 단순하게, 스케줄러가 복잡해가지고 뭐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막 병렬 처리하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면은 또 예, 관리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러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내는 것, 예, 요거가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게임들은 대략 이런 게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했던 트라이얼 라이징이라는 게임은 이게 유비소프트에서 제가 있을 때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유비소프트에서 작업을 했던 거고, 처음에 라이브 서비스를 막 시작했을 때야 당연히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했으니까, 그때는 대략 뭐 내부 인원, 외부 인원 합쳐가지고 한 4, 50명 정도 됐었어요. 예, 서비스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4, 50명 정도 뭐 신규 컨텐츠도 넣고, 여러 가지 뭐 서비스 이벤트라던가 이런 것도 다시 이제 조정해주고, 이런 일들을 한 4, 50명 정도 내부, 외부에서 인력을 했는데, 이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는데 한 7,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7, 8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스템 구축하고, 저희 팀에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팀에서 구축을 하고, 이게 딱 이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점부터 저희가 인원을 계속 줄였죠. 네,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인원을 줄여서 몇 달 후에는 마지막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 안에 라이브옵스 팀이 없었어요. 네,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빠진 다음에 몇 명의 매니저들한테만 그때 필요한 경우 노티스가 가는, 시스템에서 보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체 시스템을 보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체 흐름의 결과들을 그냥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리포트만 해주는 시스템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런칭 이후에 일정 시간 지나서는 한 7, 8개월, 1년 정도 지나서는 사실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럼 회사에서는 당연히 큰 이득이죠. 한 50명 돌아가던 팀이 시스템을 도입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게임은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 게임은 아니었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의 시스템, 여러분의 비용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노력, 그게 비용이 단순히 금전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노력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노력도 줄일 수 있으면서 사용자들의 경험은 유지시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게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여러분은 더 중요한 일들, 더 좋은 일들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실 수 있고, 예, 이런 상황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기획하는 거는 서비스 기획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잘 읽고, 우리 게임은, 그러니까 게임과 서비스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이 설계를 통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자동화된 시스템이 돌아가는 스케줄러를 어떻게 가장 최적의 결과로 만들어낼 것이냐, 예, 요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 전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고, 가능한 조건들을 파악을 해서 이 모든 시스템들은 수동 조작되는 시스템 위에, 예, 그러니까 수동 조작 시스템을 버리지 마시고, 예, 수동 조작되는 시스템 위에다가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을 위해서 말씀드린 스케줄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의존성을 제거하고,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의존성 제거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붙였다 뗐다 혹은 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왜냐하면 스케줄러 자체가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미래 시점에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쉽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면 결국 인터페이스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자꾸 간단하게 유지하는 게 이 스케줄러 자체를 나중에 계속 유지 보수하기도 좋아진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내기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핀란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만드는 게임 중에 요즘 가장 큰 게임이 머지멘션이라는 게임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글화하고 한국 시장에서 광고도 시작을 했고요. 보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게임 자체는 사실 북미 타겟이거든요. 예, 북미 타겟이라 게임의 스타일은 뭐 한국에서 많이 하시는 게임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회사들이 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에서 사람을 모으고 싶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유럽이 생각보다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특히 핀란드는 인구가 되게 적습니다. 되게 적어서 항상 사람이 부족해서 요거 꼭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핀란드 오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거의 매주 사람을 뽑거든요. 매주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뭐 이름을 못 들어보신 회사라서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나름대로 뭐 슈퍼셀에서 투자도 많이 받고 게임 아까 보신 게임도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그 매출이 뭐 한국의 웬만한 대형 RPG만큼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숫자는 말씀 못 드리지만 충분히 안정적인 회사고 좋은 기회를 삼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